이 팀이 아니면 우승은 의미가 없다. 척박한 스몰마켓 팀인 미러키에 5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안기며 NBA 최고의 낭만 우승을 완성시킨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13년을 지켜온 미러키 벅스의 심장이자 동부의 제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언제 팀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였는데요. 해마다 역대급 개인 성적을 찍어줘도 미러키는 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2021년 영광의 순간 이후 꼬여버린 야니스의 전성기 구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일2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러키는 조지 일, 그레이슨 앨런을 영입하고 팀의 핵심 자원들은 지켜내면서 2년 연속 우승을 정조준했습니다. 개막전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치열한 혈투를 펼친 브루클린과 리매치를 가졌는데 야니스는 30분 만에 32득점, 14리바운드, 7어시스트, 2블록으로 23점 차 가비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야니스를 제외한 주축 선수들이 차례대로 부상 혹은 코로나에 걸려 결장했음에도 빠진 동료목만큼 더 볼륨을 채워주면서 MVP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장점이라 볼 수 없던 3점과 자유투까지 잘 들어가는 날에는 40득점도 손쉽게 기록했는데 둘 다 70%로 터진 레이커스전에서는 47점을 올렸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미러키는 8연승을 질주하면서 동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고 야니스는 어느 팀을 만나던 간에 꾸준한 경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득점왕과 MVP 경쟁에서 최상단에 위치했습니다. NBA 출범 75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고의 75인을 선정한 올스타 기간에는 야니스가 가장 어린 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아이같이 신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No, I gotta say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I used to have all the roll and bro dribbling the ball, come bro. He really want to stop by the goosebumps. Try to play basketball. Empty. I started with that. You. That's crazy. Is MJ here? Did he game? I've never met MJ. 또래 현역 선수들 중 일부는 왜 선정되었냐는 잡음이 있었지만 MVP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야니스의 선정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도 6연승, 동부 상위권 경쟁팀인 필라델피아, 브루클린을 상대로도 백투백 40점 이상을 기록하며 무쌍을 찍더니 카림 압둘자바를 제치고 미러키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번째 MVP 시즌과 다를 바 없는 개인 성적으로 팀을 하드캐리했으나 정규 시즌 MVP는 서부에서 홀로 독박 농구를 한 요키치에게, 득점왕 레이스에서는 시즌 막판 페이스를 끌어올린 엠비드에게 내줬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플레이오프 여정이었는데요. 시즌 막판 승패에 따라 1라운드 상대를 고를 수 있게 된 미러키는 클리블랜드전 주축 선수들을 모두 빼면서 동부 3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해 시카고 불스와 만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러키의 압승이 예상되었던 대진이었으나 1차전 주축 선수들의 저조한 경기력으로 간신히 진땀승을 거두더니 드로잔이 폭발한 2차전에서는 홈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옵션 미들턴이 무릎 부상으로 최소 한 달간 결장이 불가피해지는 큰 전력 손실이 생겼는데요. 다행히 시카고 원정에서는 앨런을 중심으로 미러키의 3점 성공률이 50%를 넘길 정도로 뜨거워 가비지 승리를 거뒀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온 5차전 야니스는 30분 출전, 야투율 73%, 33득점이라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2라운드로 향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2번 시드 보스턴 셀틱스. 풀전력으로 붙어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만 쿤보는 시리즈 평균 40분을 뛰면서 보스턴의 탄탄한 수비를 어떻게든 비집고 뚫어냈습니다. 1차전부터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원정승을 이끌더니 3차전 42득점, 5차전 40득점을 기록하면서 3승 2패로 먼저 시리즈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이 옵션의 공백이 실감되었습니다. 6차전에서도 쿤보는 44득점, 20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지만 나머지 주전 선수들의 득점은 겨우 30점,
야투율은 36%에 그친 반면 보스턴은 테이텀, 브라운, 스마트 삼각편대가 89점을 압작하며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간 7차전, 미러키의 팀 3점 성공률은 12%로 매우 처참했고 야니스의 분전은 28점 차 대패로 빛이 발했습니다. 충분히 아쉬워할 만한 시리즈였지만 경기 종료 후 미들턴의 부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냐는 질문에 야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f you had Chris, probably be a different story. Went out there and compete. You know, obviously we wasn't trying to make excuses. You know, we don't have Chris, and now it's gonna be tough for us. No. So I enjoyed it, but as I said earlier, like at the end of the day, when somebody beats you, you got respect. As long as you know that you didn't give up, the team did not give up. You can live with that. Then you give them the respect, wish them luck, and hopefully you can come back next year and be the team that advances, be the team that wins. You're going back to that losing that you experienced like the first 7 years? I'm not viewing my first 7 seasons like I lost. Like I view like the first 7 seasons was a learning experience. Might be somebody that might come in the league and win every season from his first season, but like at the end of the day, like there's a learning curve. Like thank God that God gave me an opportunity and we put ourselves in position to win my 8th year. Even now, this is my 9th year. We gave everything we had. 멋진 마인드셋을 갖춘 야니스와 함께 최근 4시즌 연속으로 상위 시드를 차지했던 미러키는 큰 변화 없이 기존 선수들을 믿고 다음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오프 시즌 손목 수술을 받은 미들턴의 복귀가 늦어졌지만 야니스는 커리어 하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개막 전부터 9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부데놀저의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서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성공시킬 만큼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며 동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시종일관 지켰는데요. 미네소타전 43득점, 20리바운드로 더블, 워싱턴전 커리어 하이 55득점, 토론토전에서는 30득, 20리바, 10어시로 트리플 더블까지 매 경기마다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습니다. 미들턴도 복귀한 후반기에는 2월 한 달간 무패 16연승으로 동부 2위 보스턴과 넉넉하게 승차를 벌렸고 힘 조절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58승 24패 1번 시드로 8번 시드 마이애미와 1라운드에서 만났는데 1차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처럼 미러키는 마이애미보다 3점슛 20개를 더 쐈지만 4개나 덜 집어넣었고 이 쿼터 도중 레이업 과정에서 쿤보가 부상으로 경기장을 이탈하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등 타박상으로 3차전까지 결장한 사이 1차전과 3차전을 내주면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뺏겼고 4차전 팀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지만 영웅은 돌연 상대팀에서 등장했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마이클 조던의 재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각성해 4쿼터를 지배한 반면 미러키는 3쿼터까지 벌려놓은 리드를 순식간에 내주면서 통안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5차전 야니스는 38득점 20리바운드로 기록은 훌륭하게 뽑았지만 23개의 자유투 중 13개를 실패하는 처참한 성공률과 7개의 턴오버를 포함해 또다시 승부처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4쿼터 더블 스코어로 연장전까지 가게 된 혈투는 마이애미의 승리로 끝나면서 충격적인 업셋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1번 시드가 단 1승밖에 못하고 탈락한 최초의 사례로 경기 종료 후 기자에게 왜 실패했냐는 날선 질문이 날아왔고 야니스는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우문현답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You asked me the same question last year. Do you get the promotion every year? No, right? So every year you work is a failure? No. Every year you work towards something, towards a goal, which is to get a promotion, to be able to take care of your family, provide a house for them, or take care of your parents. It's not a failure, it's steps to success. Michael Jordan played 15 years, won 6 championships. The other 9 years was a failure? It's a wrong question. There's no failure in sports. There's good days, bad days. Some days you are able to be successful, some days you're not. Some days it's your turn, some days it's not your turn. And that's what sports is about. You don't always win. So 50 years from 1971 to 2021 that we didn't win a championship, it was 50 years of failure? No, it was not. It was steps to it. And we were able to win one. Hopefully we can win another one.
또 한 번 챔피언이 되고 싶은 팀의 에이스를 위해 구단 수뇌부는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에 나섰습니다. 우선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부데놀저 감독을 경질시키고 신인 감독인 에드리언 그리핀을 선임, 드루 할러데이를 내보내고 데미안 릴라드를 데려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는데요. 릴라드는 2년 전 하든 엠비드 듀오가 탄생했을 때 소감을 그대로 말했고, 전력 보강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쿤보도 데임타임 세레모니를 따라하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3-24 시즌, 기대했던 대로 미러키의 화력은 눈에 띄게 반등했습니다. 야니스가 여전히 MVP급 스탯을 찍어주고 릴라드와 함께 영입된 말릭 비즐리까지 공격 코트에서는 제 몫을 해주며 지난 시즌 리그 전체 15위에 그쳤던 오펜시브 레이팅이 2위까지 올랐는데요. 특히 12월 인디애나전 야니스는 야투율 71%, 3점 하나 없이 64점을 올리며 구단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후에도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는지 기록을 기념할 게임볼을 인디애나가 가져갔다고 착각해 라커룸까지 침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강력해진 공격력 덕에 팀 성적은 동부 2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기 내용을 까보면 우려했던 대로 수비가 붕괴되었습니다. 수비력이 약한 릴라드 비즐리를 위해 림 프로텍팅에 특화된 브룩 로페즈가 스위치 수비를 나와야 하는 언밸런스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21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수비가 중요해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구단은 시즌 도중 그리핀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닥 리버스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닥 리버스 감독은 다시 드랍백 수비를 꺼내들면서 극약 처방에 나섰으나 부데놀저 체제와 달리 주축 선수들의 늘어난 출전 시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3-24 시즌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이 3분 이상 증가한 야니스는 4월 초 보스턴전 아무런 접촉도 없었던 상황에서 홀로 주저앉더니 부축을 받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왼쪽 종아리 염좌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까지 못 나오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릴라드까지 오른쪽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2경기를 이탈하면서 차포가 사라진 미러키는 6번 시드 인디애나를 상대로 또다시 1라운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매년 정규 시즌 성적은 괜찮게 유지해도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지독하게 안 풀리는 미러키와 쿤보의 우승 도전은 다음 24-25 시즌에는 더 빠르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쿤보와 릴라드는 기대하는 볼륨은 뽑아주지만 우승 주역이었던 선수들의 노세화와 너무 약해진 벤치 뎁스로 인해 초반 2승 8패로 최악의 출발을 했습니다. 미들 구석이라곤 쿤보의 MVP 모드뿐이었습니다. 11월 초 디트로이트전 릴라드와 미들턴이 모두 결장한 경기에서 홀로 59점을 몰아넣으며 각성하더니 이 경기 이후 시침이 맞은 릴라드를 포함해 팀 3점이 터지기 시작하자 7연승으로 반등했습니다. 시즌 도중 진행되는 NBA 컵 결승에 진출해 서부 1왕으로 떠오른 OKC를 상대로도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가비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채 톰그랜이 빠진 오클라호마의 골밑을 놀이터로 만들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MVP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프런트의 행보인데 작년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유리몸으로 전락한 미들턴을 뒤늦게 카일 쿠즈마로 바꿔왔지만 이번엔 릴라드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돼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동부 컨퍼런스 5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 쿤보가 홀로 고군분투했으나 3차전을 제외하고 전패하면서 3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러키 입장에서는 연이은 부상으로 인해 빅3를 구축하려던 플랜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릴라드를 데려오기 위해 미래 픽을 전부 사용했지만 정작 플레이오프에서는 몇 경기 뛰어보지도 못하고 방출 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언론에서도 야니스는 할 만큼 했다며 이적 루머가 떠돌았으나 구단은 마일스 터너로 전력 보강, 쿤보의 또 다른 동생 알렉스 아데토쿤보까지 영입하는 등 잔류를 위한 회유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다시 미러키에서 맞이한 13번째 시즌 12월 4일 디트로이트전 대체 불가 자원인 쿤보가 재작년과 똑같은 종아리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미러키의 성적도 동반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점 개인 SNS에 미러키와 관련된 게시글 대부분을 삭제했는데 평소였으면 별거 아닌 일이었겠지만 언제든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요청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다 보니 다시금 이적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야니스가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상 전까지 커리어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며 MVP의 기량은 건재했는데요. 하지만 팀의 노쇠와 얇아진 벤치 자원, 엇박자간한 수뇌부의 결정은 계속 야니스의 전성기를 허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이 되면 NBA 트레이드 시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끝까지 미러키에 남아 원클럽맨의 낭만을 지키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우승 반지를 찾아 떠나느냐. 여러분은 야니스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분기점에 놓인 야니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